여러분, 같은 나이인데도 왜 어떤 사람의 노후는 평온하고 단단해 보이고 어떤 사람의 노후는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차 보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많아야 가능하고 건강이 좋아야만 지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고 몸이 망가진 뒤에야 후회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최근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후가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재산 규모도, 학력도, 심지어 병의 유무만으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병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매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지난 몇 년간 노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의 갈림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의 선택들이 서서히 쌓여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삶을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 역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할머니, 올해 72이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계실 것 같지요. 하지만 실제로 할머니를 만나보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일주일에 3번은 노인회관에서 서예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하루라도 안 배우면 그날은 그냥 사라진 날 같아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분은 원래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제가 만난 다른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젊을 때부터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실패도 많았고 후회도 많았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노후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꾼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노후를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텨야 하는 시간, 견뎌야 하는 시기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후를 또 하나의 인생 구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뿐 후반전이 남아있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의 차이가 삶 전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건강 상태를 가진 노인 집단을 비교했을 때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면역 지표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가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후가 흔들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른 채 그냥 불안합니다. 돈이 모자랄까봐, 아플까봐, 혼자가 될까봐 걱정하지만 정작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과거에 묶여있는 태도입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라는 생각 속에서 현재를 소진해버립니다. 셋째는 모든 걸 자식에게 걸어두는 삶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괜찮고 자식이 힘들면 함께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는 노후를 서서히 잠식하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반대로
노후가 비교적 단단한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선택이 특별한 재능이나 큰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방향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를 어떤 시기로 상상하고 계신가요? 그저 참고 견뎌야 할 시간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정리하고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후의 선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품격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10년 뒤의 얼굴을 만듭니다. 이제부터 저는 노후의 팔자가 갈리는 6가지 지점을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6가지는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몸으로 증명한 기준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이 6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바꿔도 삶의 균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길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마음속에 남긴 채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몸 이야기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한숨부터 쉽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고 여기저기 고장나는 게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노후가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특별히 건강 체질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젊었을 때는 잔병치레가 많았고 체력도 약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몸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꾸 결과만 봅니다. 병이 생겼는지, 수치가 나쁜지,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노후에 몸이 무너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훨씬 이전,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노인의학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연구 중 하나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소는 유전자보다도 일상의 반복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하루에 무엇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어떻게 자는지가 10년 뒤 몸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5이신데 병원에 가는 횟수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큰 병이 없어서라기보다 몸이 크게 망가질 상황을 미리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비결을 묻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30분 걷고 밥 먹고 이걸 40년 했을 뿐이에요. 이 말에서 중요한 건 30분 걷기 자체가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몸은 하루의 충격에는 버틸 수 있지만 수십 년의 방치는 견디지 못합니다. 아침 습관은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낮 동안의 집중력과 기분도 달라집니다. 노인의 수면 문제를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취침 시간보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됩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도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가 큽니다. 밤사이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고 장 운동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변비로 고생하던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약보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이런 기본적인 습관이 더 강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에 대한 오해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헬스장이나 땀 흘리는 격렬한 활동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움직입니다. 장을 보러 가고 집안을 정리하고 텃밭을 가꾸고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닙니다. 이런 생활 속 활동이 근육과 관절을 꾸준히 사용하게 만듭니다. 노인 근감소증 연구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2~3시간씩 앉아있는 습관은 관절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1시간에 한 번만 일어나서 몸을 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서 차이를 만듭니다. 식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은 소화를 돕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씹는 횟수가 많을수록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끼니를 거르면 혈당 변동이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몸으로 돌아옵니다. 수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침실 환경을 정리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낮잠을 짧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몸이 비교적 건강한 분들은 자신의 몸을 과신하지도 과도하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아프면 쉬고 이상하면 병원에 가고 괜찮으면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몸을 적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몸이 쉽게 무너지는 분들은 늘 두 극단을 오갑니다. 전혀 관리하지 않다가 조금만 이상하면 과도하게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몸을 살리는 일상은 특별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다짐보다 오늘 저녁에 10분 더 걷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기적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아주 성실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몸만큼이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특히 노후의 돈 이야기는 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와서 무슨 준비냐고, 이미 늦은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중 노후가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을 줄이는 도구로 다루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삶을 크게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의 안정을 돈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얼마를 모았는지, 집이 있는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후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담 사례를 보면 소득이 비슷한데도 어떤 가정은 여유롭고 어떤 가정은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차이는 관리였습니다. 이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셨고 큰 돈을 벌어본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편안합니다.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벌 때부터 나눠놓고 살았다고요. 수입의 30%는 무조건 저축했고
그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들처럼 명품 가방을 사거나 체면을 위한 지출은 애초에 선택지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절약 자체가 아니라 기준이 분명했다는 점입니다.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은 지출의 방향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면 적게 벌어도 불안하고 많이 벌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은 대부분 아주 단순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돈은 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통계적으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고령자 빈곤 위험이 높은 집단을 분석해보면 소득이 낮은 집단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를 관리하지 못했던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노후의 경제적 위기는 수입의 크기보다 준비의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부모 세대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마련해주고 결혼 비용을 보태고 손주를 돌보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미루어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노후가 흔들리면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자녀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늦더라도 자신만의 안전선을 만들었습니다.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하고 고정 지출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쓰지 않는 보험을 정리하고 과도한 통신 요금을 줄이고 필요 없는 모임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 작아 보이지만 매달 남는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돈이 쌓여 불안을 줄이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도 환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현실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생활비 전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작은 보조 수입을 고민했습니다. 꼭 큰 사업이나 위험한 투자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 이웃과 나누거나 평생 해온 취미를 소소한 수입으로 연결하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퇴직금으로 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텃밭을 임대해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였지만 점차 이웃 식당에 납품하게 되었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겼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기쁨보다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더 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혹입니다. 노후 자금을 한 번에 불리겠다는 욕심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약속하는 제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령층 금융 피해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런 말에 속아 평생 모은 자산을 잃습니다. 노후의 돈은 불리는 대상이 아니라 지키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피합니다.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밤에 잠을 설칠 정도의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삶은 이미 안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적 준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수입원을 현실적으로 구성하고 욕심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지출을 돌아보고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 하나만 줄여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돈보다도 더 조용히, 그러나 깊게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돈과 건강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갖춰진 뒤에도 삶이 허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큰 병도 없는데 늘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표정이 밝고 삶에 만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 사람의 삶을 수십 년간 추적하며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학력도 아닌 좋은 관계가 인생의 만족도를 가장 강하게 예측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 영향은 더 커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시기일수록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삶의 중심을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동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들마저 건강 문제나 삶의 변화로 점점 멀어집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과정을 맞이하면 어느 순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납니다. 노후가 흔들리는 많은 경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노후가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은 이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정하되 그 안에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저는 관계의 재구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존의 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맞게 관계의 형태를 다시 짜는 선택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생계를 꾸리느라 미뤄두었던 부부관계가 노후에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 관계가 불편하면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고단해집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부부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대화를 소중히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를 나눕니다. 이런 대화가 쌓여 감정의 골을 깊어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사 표현입니다. 오래 함께 살수록 고마움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밥을 해주는 것, 집안을 정리하는 것, 이런 일들이 당연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가 안정적인 부부들은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단순한 표현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손주 양육에 모든 시간을 쏟다 보면 부모 자신의 삶은 점점 사라집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은 자녀와의 적정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자주 연락하되 간섭하지 않고 필요할 때 돕도해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태도가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노후가 활기찬 분들은 대부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취미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공통의 활동이 있는 관계는 나이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온라인 관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꾸준히 하는 고령층은 고립감을 덜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날에도 메시지를 주고받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끈은 유지됩니다. 물론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갈등도 생깁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은 갈등을 피하지는 않되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거리를 두고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체면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관계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관계를 지키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에 갇히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짧은 안부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사람들은 관계를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 인식했습니다. 돈을 관리하듯 몸을 돌보듯 관계에도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감각이 삶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줍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힘, 바로 배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울 건 다 배웠다. 지금 와서 새로 시작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은 겉으로는 체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영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노후가 흔들리기 시작한 분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노후가 비교적 단단한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을 삶의 일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자극을 주느냐 아니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낯선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과정을 반복할수록 뇌는 늙지 않고 적응합니다. 반대로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뇌는 빠르게 기능을 줄여버립니다. 제가 만난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8이신데 3년 전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서 어디에 쓰겠냐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외국에 사는 손주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조차 헷갈렸고 발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매주 복지관 영어 교실에 빠지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인사와 일상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화상통화에서 손주가 웃으며 반응해 줄 때마다 배움의 의미를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영어 실력 자체가 아닙니다. 배움이 삶의 방향을 다시 넓혀주었다는 점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배우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노후의 배움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인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언어 학습처럼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저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배움이 모든 질환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를 사용하지 않는 삶이 가장 빠르게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배움이라고 해서 반드시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은 배움의 정의를 훨씬 넓게 사용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배움이고 새로운 요리를 익히는 것도 배움이며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배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잘하려는 마음보다 계속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학습은 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정보 검색까지 대부분의 생활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시대입니다. 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 삶은 빠르게 불편해집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누를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복지관 강사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회복했습니다. 취미 학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림, 서예, 악기, 노래, 춤, 공예.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손과 눈, 생각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들어 뇌를 활성화합니다. 무엇보다 성취감을 줍니다. 노후가 흔들리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내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이 생각은 서서히 바뀝니다.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은 배움을 경쟁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잘하려 하지 않았고 속도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려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허락했습니다. 배움이 부담이 되는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면 과감히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유연함이 배움을 오래 지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은퇴 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냈고 새로운 정보는 모두 피했습니다. 5년이 지나자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뇌 자극 부족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배움의 부재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능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노후의 배움은 인생을 다시 젊게 만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대신 삶의 폭을 유지해줍니다. 세계가 줄어들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배우는 사람은 여전히 내일을 기대합니다. 다음 수업을 기다리고 다음 과정을 상상합니다. 이 기대감이 노후의 공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노후는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속도가 바뀌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더 느리게, 더 깊게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배움은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요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하루가 왜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뭐 하지? 이 질문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노후는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라앉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루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노후가 흔들린 분들의 공통점은 시간이 많아진 순간부터 오히려 삶이 비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의 구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 업무, 퇴근 시간. 그 틀 안에서 몸과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틀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마음껏 자도 되겠구나. 하지만 이 자유가 오래 지속되면 방향을 잃은 시간이 됩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다시 구조를 만드느냐의 차이입니다. 노후가 비교적 단단한 분들은 하루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목적부터 세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산책하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책 몇 쪽 읽기. 이 작은 목표들이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오늘 할 일을 해냈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큰 힘을 줍니다. 성취감은 자존감을 만들고 자존감은 노후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려고 시도하는 태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은 스스로에게 관대했습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대신 완전히 놓아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느슨한 지속성이 삶을 오래 끌고 갑니다. 규칙적인 루틴 역시 큰 역할을 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흐름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됩니다. 뭘 해야 할지 고민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20년째 거의 같은 일과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 산책 시간, 독서 시간.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루틴이 있으니까 하루가 나를 끌고 간다고요. 이 말은 노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봉사활동도 목적 있는 하루를 만드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감각은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급식소 봉사, 아이들 책 읽어주기, 동네 환경 정리.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은 봉사를 의무가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취미를 단순한 즐길거리로 두지 않고 조금 더 깊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전시회에 한번 도전해보고 요리를 좋아한다면 레시피를 정리해보는 식입니다. 전문성이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역할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면 하루는 자연스럽게 목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손주 돌봄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삶입니다. 물론 손주는 사랑스럽고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면 위험합니다. 손주가 자라 독립하는 순간 다시 공허가 찾아옵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은 손주를 돌보되 자신의 시간을 반드시 남겨두었습니다. 이 균형이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습관도 목적의식을 강화합니다. 일기, 사진, 짧은 메모,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남기는 행위는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 다시 읽을 때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기록을 남긴 고령자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노후가 안정적인 분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주에게 남길 이야기 정리하기, 텃밭 1년 농사 완성하기, 읽고 싶은 책 100권 읽기. 이런 프로젝트는 하루하루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줍니다. 오늘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면 하루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사회와의 연결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사회에서 물러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 일에 관심을 갖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사회의 일부라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이 사라질 때 노후는 빠르게 위축됩니다.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몸, 불안을 줄이는 돈 관리, 다시 짜는 관계, 멈추지 않는 배움, 그리고 목적 있는 하루.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선택을 바꾼 결과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선택에 따라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하루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목적 하나가 오늘보다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